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를 두고 긴 시간을 끌었던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시작했고 정의당에선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여야의 총선 수싸움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제 회고록 북콘서트를 연 박근혜 전 대통령. 현실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TK광장에서 짚어봅니다. 2월 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안 리포터. 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교통량이 많은 모습입니다. 동덕로 동인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 방향, 동인내거리 지난 버스 승강자 부근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차량 정차 후 공사 중인데요. 동인내거리에서 공사 구간까지 밀리는 모습이고 동인내거리 교차로에서는 엉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로 송정3거리에서 각산내거리 방향, 각산내거리 좌회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2대 사고 발생했고요. 또 신암로 칠성시장에서 공고내거리 방향, 칠성교 건너자마자 1차로에서 승용차 2대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 방향, 경북대학교 서문3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화암로 수목원 3거리에서 테크노폴리스 방향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눈과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더불어 경북 내륙에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높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도, 습도는 88%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에 액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매립 공사가 서구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서 서구청이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었는데 가스공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서구청이 한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사업이 서구에 있는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와 연결이 돼 있죠. 예, 가스공사에서는 이 정압관리소의 존재가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당초 달서구의 정압관리소 신설 방안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거세자 이걸 철회하고 기존 서구 정압관리소를 증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이 더욱 심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달서구에서는 먼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성서 지역 시민단체 또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가스공사가 사업을 밀어붙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서구청이 매립공사에 따른 도로조명 공사 신청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만 서구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구청의 입장을 돌린 이유는요? 예, 서구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가스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신청한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가스공사는 서구의 보안 지시대로 4번의 주민 설명회를 마련했으나 모두 파행으로 끝났고 지난달까지도 공사 허가 신청을 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스공사는 결국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사안을 끌고 갔고요. 서구청은 손해배상 등 소송 연루 가능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허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서구청은 고압가스관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 활동을 허가 조건으로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 주민 반발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 보입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예, 대구 달서구청이 낙동강과 인접한 대천동 호림 강나루 공원의 달성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이 100m의 이른바 에코전망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어제 기본 구상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서 대명 유수지와 달성군 강정 고령보 또 화원 유원지와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산적해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 어떤 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현재 이곳은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 전체 면적이 40%까지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미 공원의 축구장이나 농구장, 배드민턴장 같은 체육시설 면적만 57%에 달합니다. 여기에 전망대까지 지으려면 호림 강나루 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시설물 비율 제한이 없는 이른바 주제공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변경 작업은 대구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구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게 안 되면 공원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철거해서 시설물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도 구청 권한 밖에 있습니다. 네,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은 어떤가요? 네, 역시 3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달서구청은 국토교통부의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관광사업을 통해서 80억 원을 확보했고 이 중 2억 원이 올해 설계비로 반영됐습니다. 구청은 기본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추가 국비 확보에 나서 사업비 50%를 확보하고 남은 금액은 시비와 구비로 마련해 보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올해 대구시와 구군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에코 전망대 시비와 구비 마련이 잘 될지 의문이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지난주에 대구시가 건강한 노사문화를 만들겠다면서 이른바 노사문화 선도도시 정책을 내놨는데요. 지역 노동계에서 이 정책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발표한 29개 추진 과제 중 신규 과제는 8개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천억여 원을 투입하겠다던 예산 중 신규 사업 배정분은 역시 200억 원으로 2%대에 그친다는 비판도 더해졌는데요. 이마저도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라면서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단체는 대구시 산업재해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청년 노동자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더 내실 있는 계획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사문화 선도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책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못 갚은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출 규모가 1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신보의 대위 변제액은 1조 7천억여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7% 증가했습니다. 지역 신보 대위 변제나 사고 규모 증가는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237%는 숫자가 참 경이로운데요.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나아지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방화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일요일 오후 11시쯤 대구 달서구 성서산단에 있는 자신이 공장에 불을 질러서 내부 가구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재는 경비시설물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현장에 간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발견해서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당시 건물에 홀로 있던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대표이사실 가운데에는 불에 탄 종이 상자 등이 집중적으로 발견됐고 A씨가 방에서 나간 뒤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또 인명사고는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방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좀 걱정스럽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동시장에서 어루가게 하는 이름은 김태식입니다. 군이 고로선 18살 때 교동시장에 들어왔어요. 남 집에 한 2, 3년 하다가 저 장사한 지가 지금 딱 52년째 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에 옷가게가 약 한 120개 되었습니다. 청바지, 남방, 잠바 요 오면 다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장사 잘 됐습니다. 명절 때만은 참 젊은 사람들이 월급 탓딱하면서 자기 아버지 참 옷을 사주길래 참 나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특기도 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건설회사 현장에 단체보름 저는 많이 합니다. 잠바, 조끼, 청바지 겨울철 때만 좀 많이 팝니다. 가격도 좀 사기 잘해주고 하긴 해. 같은 사람이 또 봄 되면 찾아오고 여름 되면 찾아오고 그 사철에 그래 사가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8시 나와가지고 밤 7시까지 하긴 해. 걸려와서는 조금 필요합니다. 뒤다 갈까 힘나는 대로 끝까지 장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만둘 참입니다. 교동시장 왔어요. 옷 사고 싶은 분들은 사기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의장과 북구의회 오용준 의원 두 분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회고록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총선을 2달 정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정치권에서 또 유권자들도 주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을지가 아주 궁금한데 우리 김경민 부의장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을 떠나서 네. 한편으로 봤던 거는 진짜 이게 시간이 약이구나라는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약이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당의 대통령이긴 했지만은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었고 이 국민들한테 과연 언제쯤 이분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달성군에 가시고 장도 좀 보시면서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출판기념회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여론 역시도 보면은 네. 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은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탄핵 전국에 있었을 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약간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갔다는 거는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신 조금 숨겨져 있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어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약간 실추됐다고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많이 상쇄가 됐다 이렇게 희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국힘 입장이라기보다는 김경민 부의장 의견인 걸로 일단 듣겠는데요. 오영준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그 호칭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박근혜 씨라고 이제 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느냐에 논란거리가 따라서 될 수 있죠. 각 언론사마다 이런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침의 광장 같은 이런 시간에 박근혜 씨라고 불러야 옳느냐,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옳느냐라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네네. 1호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2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사실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논의 자체에 조금 불필요한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점을 좀 유념한 상태에서 네. 저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하겠고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북콘서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네. 박근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고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 중에서 잘못 알려진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책 내용과 북콘서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치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그쵸? 박았어요. 근데 네네. 예컨대 그런 그 유명 인터넷 강사가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 없다고 한 사람을 제일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돈에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해서 좀 굉장히 큰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 다른 것도 아닌 대구에서 서울에서 한 게 아니고 대구에서 공식 행사 처음으로 드러낸 행사에 김관진 전 장관,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유영아 지금 후보자와 허원재 당시 정무수석이 또 이제 그 사회를 보기도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행사, 네. 큰 이제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닐 때 했었으면 차라리 진정성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정치적 심리까지도 짚어주셨는데 방금 유영아 변호사 얘기까지 해주셔서 그런데
같이 또 같은 선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계속 봤거든요. 복고선투에서. 그리고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도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대구에서 왜 열었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보수 텃밭인 우리 지역에서 연 공개 행사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까요? 저는 사실 좀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상징하는 상징성은 크겠죠. 이제 뭐 흔히 얘기한 TK권의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 대통령이 이 출판 기념회를 총선 압도했다는 점, 그리고 그 옆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영하 변호사가 앉아 있다는 점은 네. 사실은 누가 봐도 조금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를 뭔가 추론할 수 있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이제 경산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친박으로 불렸던 분들이 이제 출마 선언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좀 다른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경산이나 여러 지역 얘기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지역의 정서나 여론을 봤을 때는 가지고는 영향력이 개별적으로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 최경환 그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네. 보게 되면 4선 출신이기도 했고 그쵸? 또 주요 요직을 맡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역에서 같은 경우도 여러 일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이런 조금 뭐 성과를 알겠죠. 성과적인 부분 때문에 이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프레임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갔던 거지. 네. 그리고 또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좀 그런 이슈를 봤던 거지. 단순히 이게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나왔다라고는 사실은 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거든요. 그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영향이 좀 그래서 큰 이제 뭐 편이다. 사이드로서 이제 좀 지원을 하는 느낌으로 이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모두의 자유가 있는 거죠. 콘서트 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참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정농단이라는 커다란 이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됐고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지 않나.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네. 이런 총선이라는 큰 빅 이슈 이벤트가 이제 앞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저는 네. 그 참석자들을 스스로도 약간 해리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뭐 이제 김용판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박근혜 씨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같은 그 박근혜 이제 뭐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거기 화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런 국정농단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두 분 들으셨나요? 아, 네네. 안 그래도 보니까 네. 지난주에 그 칠성시장인가 상인에 방문했을 때 아마 이제 본인의 영달을 위해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그분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 부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약간 뭐 좀 개인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약간 조금 뭐라고 해요. 자기가 주목을 못 받으니까 네. 사실은 그 이준석 전 저희 대표였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박근혜 퀴즈로서 시작됐던 그쵸. 부분이었잖아요. 당시 2011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박근혜 이분께서 그 비대위원장 맡고 최고 그 비대위원으로서 왔을 때 그 당시에 최연소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만 26세 나이로 왔으니까. 네. 그때부터 정치에 들어와서 주목을 받고 왔는데 그럼 자기도 그 영향을 다 받아놓고 이분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질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을 정말요.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좀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지난주에 대구를 왔습니다. 방문 목적은 정책 홍보였어요. 뭐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나 여성 공무원의 군 복무 의무화 같은 굉장히 이슈거리가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뭐 논쟁은 있지만 일단 이슈 선점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 아닐까요? 오히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정책 경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정책 하는데 경쟁. 그런 이슈 선점에서 약간 묻히는 지점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어디 가할 때마다 큰 뉴스가 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정말 이제 정책 경쟁을 바라는 그 진정성 있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목련
목련이 피는 봄이 언제입니까? 총선 직전입니다. 그쵸. 과연 그때까지 김포 편입이 가능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 객관적으로 어렵는데 왜 이런 공수표를 남발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정훈 위원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있어빌리티 있어 보이는 말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평가를 받는데 목련이 피는 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김포 문제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오니까 잘못 인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뉴스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써주네. 앞으로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 신당이 계속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사실은 이 당을 만들면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못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여러 얘기가 방금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언론물이인 거잖아요. 이 정책 대결을 하고 싶으면 정책으로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계속 약간 보면은 그냥 이슈를 좀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 메가시티 서울이나 경기도 분도 이런 얘기들은 이미 지금 양 당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사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지역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당의 입장이나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혁신당이 약간 제가 느낀 거는 계속 기름을 붓는 느낌이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고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겠다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주고 거기서 우리 또 대화 주체를 끼워달라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슈만 만든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메시지랑 지방 균형 발전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저는 대구 시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점은 한동훈 위원장이 정작 대구 정치적 이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이 대구에 와서는 대구는 마음의 고향,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 정도의 메시지만 낸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김포에 가서는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의회 여야 합의, 잠정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시고 이렇게 김포 편입 그리고 구리시 편입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대구 시민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선거제인데 드디어 민주당의 결정이 나왔죠. 자,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돌고 돌아서 이렇게 유지라는 결론이 내려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제를 우리가 놓고 봐야 되는 것이 네.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간 것 자체는 선거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개혁이었다. 당시 평가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나 과거로 다시 회귀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흔한 말로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 개편이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병립형에서 다시 새로운 그 선거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많은 자원이 들고 자산이 든다. 이런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 위성정당이라는 이 걸림돌을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정개특위 각 당의 정개특위라든지 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충분히 풀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조금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냥 사실은 병립형, 건역병, 준연동제 얘기가 많았었지만 결국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더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슈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표를 주면 국민분들은 사실 여기에 너무 어려운 내용들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개혁 얘기하셨는데 개혁 좋죠. 개혁 좋고 변화 좋은데 근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당끼리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권역별도 사실 얘기가 됐던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번에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반발 있는데 세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시도한 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되는 모델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똑같은 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위성정당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위성정당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며 그리고 사실 양당 다 결국은 합당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치인으로서 또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밟지 않아야 전철이다. 결국은 그 지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거예요. 사실 연동형에 준한다라는 약간 과도기적인 이 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연동형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 그 논의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그 표의 등가성을 지켜주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그런 이제 위성정
정당으로 대표되는 그런 꼼수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런 잘못된 방법들을 방지할 방안이 분명히 있었어야죠. 그걸 4년 동안 우리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간 영남권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선거제도 개편의 제1명제로 촉구를 했었는데, 자 그럼 이번 결정이 좀 지역주의 타파와 멀어진 건지 가까워진 건지 한번 총평을 내려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제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던 네. 그런 준하는 네.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대구 경북은 이번 총선에 대구 경북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도 어려울 것이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권역별 비례를 주장하시는 국민의힘 비례 정당만이라도 좀 이제 그 호남에 권역별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 민주당도 어제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 점을 분명히 이제 주지하시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멀어졌죠. 멀어졌다고 보시는군요. 네, 멀어졌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은 저는 계속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사실은 지역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정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희석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냐인데, 지금 앞서서 얘기 나왔던 여러 정치 형태도 사실은 뭐 유럽 모델이다, 뭐 선진 모델이다 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것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계속 체감하면서 바뀌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외부의 시스템을 갖고 와서 이 정치권 안에 있는 분들께서 이 얘기만 하고 여기에 대해서 끝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주의 얘기 나오고 정당주의 얘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지역주의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아쉬운 마음을 안고 저희가 이번 총선 이후 4년 동안에는 제대로 된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북구의회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김경민 부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 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